한때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던 일본. 그러나 지금 그들의 과거 영광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 대국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현실을 외면했던 그들 앞에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자리 잡은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굴지의 전자 대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한 남성. 그는 한국 출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함이 한국의 혁신과 도전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이 놓쳐버린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우타입니다. 올해로 59세, 일본 굴지의 전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일본 경제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 경제의 성장에 경계심을 가질 정도였죠. 당시의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일본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었지.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었어. 그 자부심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자꾸 들려오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사내 회의에서 후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했기 때문이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금방 따라잡힐 거야. 후배들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들의 미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후 또 다른 후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빠른 시장 대응은 저희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력? 일본이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지?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뒤를 쫓고 있는 나라일 뿐이야. 한국은 한때 일본의 기술을 따라하기 바빴던 나라였고 그 인식은 제 안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의 기술은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그저 조립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제 세대에게 조립 기술의 나라라는 말은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죠. 최근 들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경제 구조에서 여전히 월등히 우위에 있어. 이런 생각이 저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저는 늘 일본의 전성기를 자랑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도쿄 증시가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꿈이었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가 곧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던 그때, 한국은 감히 일본의 경쟁자로 여겨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주요 고객사들을 방문하며 글로벌 시장 조사를 진행할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주로 후배들이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보고를 검토하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자리는 오랜만이라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에는 다소 의외의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대상 국가들 중 하나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었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일정에는 한국 방문이 빠져 있었지만 어쩐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출장 첫날, 저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분위기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고객사 담당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오랫동안 귀사에서 사용되어 온 주력 디스플레이였지 않습니까? 삼성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성능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최신 OLED 기술은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품이 늘 최고라는 자부심이 이런 식으로 도전받는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문한 또 다른 고객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말했습니다. 저희는 삼성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신 메모리 칩은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반도체를 대체할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 제품도 여전히 우수하지만 삼성이 제안하는 기술력과 효율성은 점점 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일본이 항상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제 자부심에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주목받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의 하이라이트는 글로벌 전시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자사의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저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본 제품의 위상을 확인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였습니다.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최첨단 기술 시연과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제품 중에는 일본에서도 개발 중인 기술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를 훨씬 더 완성도 높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일본이 주도했던 분야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친 뒤 저녁에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몇 잔 마신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어. 기술력은 우리 것이 더 뛰어나고 그들의 성공은 잠깐일 뿐이야.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미소만 지을 뿐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쟁력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런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자세히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엔저는 초기에는 수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내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저는 엔저가 일본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일본 엔화의 약세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발표자는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내수 경제의 침체, 그리고 한국과의 경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제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유연한 경영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대기업들이 성장하면 자연히 중소기업도 따라오는 법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내수 수출 균형 성공 사례라는 문구가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비 증대와 수출 시장 확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해왔습니다. 엔저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고 일본 경제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과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경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뒤처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그 빈틈을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닐지도 모른다. 정말로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걸까? 그 질문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상사의 말이 끝난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회사 내부 보고서와 연계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시설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동선이 잘 짜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었죠. 저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어 놓았다고 나라 전체가 성장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역에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한국에서는 전기차와 친환경 교통수단이 대세라고 합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미팅 장소인 한국의 한 대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로비는 유리와 금속으로 구성된 미래적인 디자인에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주제를 명확히 정리했고 발표 자료는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의 기술과 비교하지 않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말투에는 은연중에 권위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식 회의에서는 흔히 통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 담당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술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기술도 충분히 독립적입니다. 일본과의 협력 역시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로 젊은 담당자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일본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상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동료와 함께 로비를 나오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조금 따라왔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수준 차이는 여전하지. 하지만 동료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미팅에서 본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두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로 향했습니다. 첫날의 미팅에서 한국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탄탄한 준비성에 놀랐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왔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삼성 측 발표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발표자는 초반부터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치와 데이터로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AI 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에겐 무척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할 기회는 없었기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도착해보니 분위기부터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기차의 시승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속 성능과 조향, 정숙성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의 전기차를 능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 내부의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혁신적이었죠. 특히 수소차 모델을 보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대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혁신성과 접근 방식에 놀랐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비전,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긍정적인 감탄보다는 묘한 박탈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동안 접했던 모습들은 제가 일본에서 익숙하게 보던 풍경과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당당한 목소리는 제가 일본에서 듣던 청년들의 푸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갈수록 좁아지는 일자리와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에 시달리며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야미바이토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저는 불편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미바이토, 어둠의 아르바이트. 최근 일본에서는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소규모 범죄, 조직에서 모집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불법적인 활동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현실은 제가 늘 회피해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있었죠. 출장 마지막 날,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져 저는 서울의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고 골목마다 풍기는 음식 냄새 속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가의 메뉴와 상품을 소비하며
충분히 저렴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정작 일본 현지인들은 700엔짜리 점심 한 끼를 놓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인바운드 소비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과 자국민 간의 소비 격차가 뚜렷해지는 현실이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 직장인들 역시 거리 곳곳에서 음식과 물건을 구매하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유와 활기가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채운 열정과 활기는 일본에서 제가 익숙하게 보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출장 내내 보고 느꼈던 한국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며 저는 항상 위계 질서와 복잡한 의견 조율을 중요시해왔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많은 회의와 상사들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일본과의 차이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놓친 기회를 잡았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본이 과거에 누렸던 세계적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왜 멈춰버린 걸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했던 일본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제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출장 중 보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해야 한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동료들이 제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동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출장에서 돌아온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몇몇에게는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한국을 평가절하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창업과 혁신에 뛰어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하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변화하고 혁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도태를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틀에 갇힌 한계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하는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배워야 할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자부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입학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학생회 미팅에서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조공국 출신들이 너무 나선다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생들과의 갈등을 만들기 위해 수업 중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건 우습지 않나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교수님께 지적을 받고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란입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화 사상에 깊이 젖어 자란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정치 수업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제 수업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배웠습니다. 하버드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도 저는 이것을 중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거나 교류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서구 사회에 중국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겠다는 오만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보스턴행 비행기에서부터 저의 거만한 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중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기내식이 늦게 나왔다며 화를 냈고 중국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라며 승무원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인도, 브라질,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특히 거슬린 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엔 작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무슨 대단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학생회 미팅에서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조공국 출신들이 너무 나서는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유창한 발표 실력과 전문적인 지식도 거칠애일 뿐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학기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경제정책 수업의 첫 발표에서 한국 학생 도하임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주권 문제부터 환경적 영향까지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도시의 분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부채 함정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탁월하네요. 교수님의 극찬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중국 학생들의 발표는 매번 혹평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닌 비판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팀워크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었죠. 조별 과제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뛰어난 협동심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들의 열정은 모두의 귀감이 되었죠. 반면 중국 학생들은 개인주의적 태도와 소통 부족으로 팀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서구 교수들의 편견일 거야. 우리가 어떻게 작은 나라 출신들보다 못할 수 있지? 중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음 발표를 위해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웨이란 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국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의 실패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국제관계론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은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었고 교수님의 끊임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하임의 존재는 제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녀는 발표할 때마다 완벽한 자료 준비는 물론 예리한 통찰력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이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도 그랬습니다. 베트남 북부 공단의 사례를 보면 중국 자본의 유입이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분석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편향된 시각입니다. 중국의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고 감정적으로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웨이란 씨, 비판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해주세요. 감정적인 반박은 학문적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약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려 했고 문화적 차이를 들먹이며 갈등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건 우습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교수님께서도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라며 지적하셨습니다. 조별 과제는 더욱 큰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주목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토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도하임의 팀이 발표한 아시아 경제 통합의 미래라는 주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각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도하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각국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그녀의 대답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제 질문은 감정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불편한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학생들에 대한 견제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면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았고 수업 중에도 그들의 발언에 고의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태도는 오히려 저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의 평가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제 안의 불편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제 태도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편향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돼. 얼마 후 하버드 국제학생회가 주최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토론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론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학생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지화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파괴되고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죠. 필리핀 대표도 이어 발언했습니다. 국제법정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입니까?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해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곧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학생이 위성사진과 환경 파괴 증거들을 제시하며 중국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도하임이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권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녀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제 감정적인 대응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한 위구르족 학생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문화적 말살, 감시와 통제. 그의 증언은 생생했고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방 언론의 왜곡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성사진, 증언록, 비밀 문서들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죠. 한국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인권 탄압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독재 정권 시절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를 이뤄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를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이토록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도하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토론이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논쟁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적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말이 제 마음 한켠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다른 시각의 자료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걸까? 정말 우리가 옳은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도서관 그룹 스터디실에서 터진 논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개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던 중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방향을 두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아세안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트남 학생 흐엉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발전이요? 우리 마을의 어부들은 생계를 잃었고 환경은 파괴되었어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발전인가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도하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모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각자의 입장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녀의 개입이 못마땅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그녀의 중재 방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웨이란 씨의 말씀처럼 중국의 투자가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흐엉 씨가 지적한 환경과 생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도하임의 차분한 목소리에 격앙된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생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런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점차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한국 학생 한 명이 추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죠. 이런 중재적인 태도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늘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이런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도하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죠. 대립이 아닌 대화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호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걸요.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중국식 해결 방식이 실은 가장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성적인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력은 분명 배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처음 경험한 자유로운 토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정책도 가차없이 비판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한 학생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자국의 정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해도 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중국의 장점도 인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점차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학생들은 이토록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걸까? 그들의 비판적 사고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사회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열된 인터넷, 통제된 언론, 제한된 학문의 자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적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대학생들의 이야기,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기자들의 증언,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시민들의 기록. 그들의 용기가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도하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중국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SNS의 검열, 해외 사이트 차단, 정부 비판의 금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스쿨의 수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셨는지 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서구화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랐죠. 봄학기가 끝나갈 무렵 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객관적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이전의 맹목적인 국가 자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든 사건은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 같아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민주주의도 잘 발달했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리밍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졌어. 중국인의 자긍심은 어디 갔니? 다른 유학생 메이도 거들었습니다. 웨이란, 넌 이제 정말 서구화됐구나.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띄우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다니.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제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위챗 그룹에서는 제가 강제 퇴장당했고 중국 학생회 활동에서도 은근히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쳐도 예전 친구들은 모른 척 지나갔고 수업에서도 중국 학생들은 저와 같은 조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베이징대 시절부터 친했던 리신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너와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어.
조국을 배신한 사람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토록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단지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도하임이 다가왔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답니다.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중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성,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하는 경직성,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제 자신의 좁은 시야까지. 학기 말 프로젝트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중국의 언론 통제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일 중국 학생들은 앞자리에 앉아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반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발표를 마쳤고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이후 중국 학생들의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자리를 피했고 수업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숙사 우편함에서 매국노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캠퍼스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 이제는 압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일 것입니다. 점차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비록 중국 친구들은 잃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는 이 고립과 배신감이 실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진실을 위해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버드 졸업을 앞둔 봄날, 저는 케네디 스쿨 도서관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화 사상에 빠져 세상을 오만하게 바라보던 우물안 개구리 같은 모습이었죠. 졸업 논문의 주제를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포용성, 중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논문을 읽으시고 깊이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웨이란 씨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었네요. 논문 발표 날, 강의실에는 여전히 저를 적대시하는 중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으니까요. 중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폐쇄적인 중화 사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피하던 중국 학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하임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군사 독재를 겪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변화를 이뤄냈죠.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귀국 후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졸업식 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았고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우물 밖으로 나와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던 날 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이 소중한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을 갚는 길일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